오늘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이 놀라운 발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다른 나라는 이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죠. 오늘은 여러 연구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장 비결을 살펴보고 이 과정을 다른 나라들이 복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강의 기적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기록한 고도 성장 과정을 일컫습니다. 세계은행과 IMF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GDP는 $100가 채 되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그런데 202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GDP는 $30,000를 훌쩍 넘어섰고 다들 아시듯이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첨단 중공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압축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예요. 이 이야기를 꺼낼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한국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기업의 금융세제의 혜택을 몰아주며 특정 수출 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섬유, 조선, 전자 산업이죠. 이러한 성장 방식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권에서 보던 계획경제와는 달랐지만 동시에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완전히 자유방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이른바 개발 독재 모델을 펼쳐 보였어요. 물론 당시에는 정치적 사회적 희생이 따랐지만 그만큼 목표가 분명하고 자원 배분이 집중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원조와 외교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원은 초기 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미국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다는 식의 단순한 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이 전후 재건을 시작할 때 그리고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산업화를 착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자금 지원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접 국가인 일본과의 수교 기술 협력, 무역 관계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죠.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는 이런 길을 쉽게 따라가지 못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대적 배경입니다.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뤄낼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제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어요. 1950, 60년대부터 미국, 유럽 등의 소비시장은 전쟁 직후의 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생활 수준이 크게 올라갔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공급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낮은 임금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수출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경제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이미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어 한국식 모델만으론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특유의 교육열과 인력자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가치 부여가 매우 높아요. 1970에서 80년대 급성장기에도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빠르게 올라갔고 1990년대에는 대학 진학 열풍이 불었죠. 학력이 높아지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풀이 넉넉해졌고 이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 고도화가 가능했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교육 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한 세대만의 대졸 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죠. 또 한국인은 짧은 시간에 배움을 흡수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런 문화적 사회적 토양을 그대로 복제하긴 어려워요. 세 번째는 기업 집단의 존재입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 체제가 바로 그것이죠. 삼성, 현대, LG, SK 등 몇몇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투자와 인력 채용을 펼치면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재벌 체제가 독과점 문제, 중소기업 잠식 문제 등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자본과 기술을 모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도하기에 유리한 구조였죠.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후발 국가에서는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 전략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서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산업을 주도하는 개발도상국 모델이 많지만 실제로 국민성이 따르지 못하거나 정부 내 부패가 만연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부정부패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성장 자체에는 치열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했기에 해외 수출이나 기술 도입 같은 전략적 목표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가령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같은 국가 단위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들었죠. 지금도 한국 정부는 R&D 분야에 강하게 투자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OECD가 꼽는 한국 경쟁력의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극단적 상황에서의 단합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워낙 컸고 1960에서 70년대에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이 절박함이 국가적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건설붐이 일었을 때 중동으로 나가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송금액을 모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잘 살아보세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 역시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강의 기적 모델이 반드시 만능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개발 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자유가 제약되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재벌 중심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노동자 착취, 사회 양극화, 환경 파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올라설 때까지는 효과적인 전략이었고 그 후로는 민주화와 함께 새 체계를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여러 윤리적, 정치적 갈등 요인을 가져오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 업계 분석을 잠깐 언급해 볼게요.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의 급성장 모델이 주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세계 무역의 지형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수출에 올인하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실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제2의 한국을 꿈꾸며 수출 기반 제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파이가 이미 상당 부분 차지된 상태라 예전같이 폭발적 성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ICT,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처럼 지식 집약적 산업이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공장을 짓고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고도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더 이상 저임금을 무기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R&D 투자와 첨단 제조 기술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죠. 따라서 후발 국가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예전처럼 똑같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 정책만 모방해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보다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관건이죠. 이는 한국이 과거에 겪었던 문제들과는 또 다른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강의 기적은 한국 특유의 역사, 문화, 정치적 요소와 세계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폭발 성장하던 시기가 맞물린 복합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정부 주도, 교육열, 해외 원조와 외교 지원, 강력한 국가 의지 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죠. 이런 조건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재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 사회 체계가 다르고 세계 경제가 이미 고도화된 상황에서 예전 방식 그대로 투자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포인트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과 민간 차원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협업하느냐라는 것이죠. 한국은 당대에 주어진 카드와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높은 부가가치와 고성장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재 양성, 전략적 수출 정책,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같은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며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따라잡기 힘든 한국만의 유일무이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이 처한 절박함과 세계 경제 흐름, 국가 주도의 집중 육성 전략, 국민적 단합이 맞물린 결과물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나 정책만 그대로 복사하려 든다면 다른 국가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거둔 성공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식 모델 역시 빠르게 바뀌고 진화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과학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나누며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